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컴퓨터가 완벽한 연산을 해주겠지. 실수를 하는 건 인간이겠지.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는 잘 되겠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사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갑자기 뭐 꺼지는 경우 있었지만 그건 사실 웬만해서는 프로그램을 잘못 짰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혹시 컴퓨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인베디드 시스템 랩을 이끌고 있는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은 논파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반증하고 싶은 다른 거짓말들, 즉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 있어서 조금 용어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기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점점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의 몸은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씩 감기를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나 이 시국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긴 다들 싫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몸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먼저 따뜻하게 대표할 곳은 어딜까? 머리인가? 팔인가? 손가락인가? 뱃살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손이 차가워지면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래, 손이 골랐다. 손을 먼저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손을 도대체 어떻게 따뜻하게 할 거냐? 손을 이렇게 비빌 거냐? 장갑을 낄 거냐? 만약에 장갑을 낀다면 어떤 장갑을 낄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무슨 소린가 싶죠? 컴퓨터 얘기하다가. 컴퓨터 세계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외부에는 알파 입자라든지 중성자, 이런 외부 전하들이 굉장히 많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끔 소프트 에러라는 것을 만듭니다. 소프트 에러가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가끔씩 시스템은 failure, 즉 실패를 합니다. 갑자기 꺼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꺼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레지스터 파일, TLB, 리오더 버퍼, 캐시 이런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컴포넌트를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캐시를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뽑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냥 에러를 잡아내는 코드면 충분하냐 아니면 에러를 수정까지 해야 되냐.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소프트 에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방에 계신 분이 아마 소프트 에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CS를 전공하신 분들은 친숙한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프트 에러라는 것은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소프트웨어 버그 같은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실은 이건 하드웨어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하드웨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알파 입자, 중성자, 우주선 같은 외부 전하들이 이 트랜지스터를 공격합니다. 전하가 생기겠죠. 이 전하에 의해서 원래는 0이 저장되어 있어야 됐는데 얘가 일시적으로 1로 바뀝니다. 그냥 하드웨어 고장난 거네? 근데 왜 소프트 에러지? 왜냐면 이건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또다시 0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가 완전히 고장난 하드한 에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비트만 잠깐 반전된 소프트한 에러다 라고 해서 이를 소프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시적인 에러고 잘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프트 에러의 확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X축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이고요. Y축은 소프트웨어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냥 선형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Y축을 보시면 엑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생각도 들죠. 일시적으로 잠깐 바뀌는 거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아마 약 10년 전이죠. 도요타에 엄청난 고객 문의 전화가 온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건 보시면 도요타에는 그전까지 고객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2010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손꼽혔던 자동차 중 하나인 프리우스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도요타 서비스 센터가 리콜할 거냐 아니면 딴 거 할 거냐 이렇게만 나눠질 정도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이 너무 스티키해서 얘를 눌렀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못 돌아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플로어 매트, 바닥 매트가 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밝혀졌죠. 인베리드 시스템 바라는 그룹에서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소프트웨어 버그에 의한 거고 이 소프트웨어 버그는 싱글비 플립이 일어났어도 이걸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버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버그 건까지는 확실한 거고 만약에 싱글비 플립이 났어도 걔가 소프트웨어 버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소프트하다고 얘기했던 우리가 이러한 에러가 인간 생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자율주행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장애물을 인식하고 트럭이다, 브레이크 밟자 이런 걸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싱글비 플립, 아까 말했던 그 그냥 한 비트만 잠깐 반전됐을 뿐인데 트럭으로 인식돼야 될 것이 새로 인식이 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이걸 정면 충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논문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3년 전에 반자동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이것은 약 10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 보시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페달이나 이런 걸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ECU에 직접 접속을 해서 무언가 약간 신호를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진행자분께서 제가 신뢰성을 수치화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었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한 신뢰성을 수치화해야 되냐? 당연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스템들을 아주 간략한 세 개의 형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시스템입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시스템이 있겠죠. 다음으로 보실 시스템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은 비행기, 절대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될 핵발전소,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될 군사 장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인베리드 시스템, 일반적인 내장형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성능, X축은 성능이고 Y축은 성능인데 둘 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즉, 이 지점이 신뢰성도 높고 성능도 좋은 지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은 성능은 좀 희생하더라도 안전했으면 좋겠고 리얼타임, 아까 실시간 시스템은 신뢰성은 조금 떨어져서 약간 영상에 좀 버퍼링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내가 눌렀을 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내장형 시스템은 그 중간쯤 어디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능이라는 것은 성능 실행 시간을 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은 어떻게 수치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했던 연구가 이러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젠5라는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젠5라는 시스템 시뮬레이터는 암 같은 실제로 하드웨어 회사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 시뮬레이터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고 성능이나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 동작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젠5라는 것에
취약성 측정 모듈을 올려서 성능도 나오면서 동시에 신뢰성도 수치로 나타내 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vulnerability, 한국말로는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취약성이라는 게 뭘까요? 취약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X축, Y축, 타임 도메인과 스페이스 도메인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시간축 같은 경우는 전체 실행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10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축 같은 경우는 전체 하드웨어 bit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 10비트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 볼 수 있는 디자인 면적은 10 곱하기 10입니다. 즉, 100비트 타임즈 사이클, 100비트 곱하기 사이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vulnerability라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점에 소프트 에러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행시간 이때쯤, 실행시간 4사이클 때 이 9번째 비트에서 에러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만약에 시스템 페일리어가 난다면, 이때 시스템 페일리어가 난다고 보인다면 이 구간을 vulnerable, 취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든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해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5칸, 이렇게 5칸이 vulnerable하다,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100개의 공간 중에서 10개의 공간이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vulnerability, 취약성이라는 거고요. 제 발표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조금 용어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거짓말들을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죠. 보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항상 시스템은 좋은 신뢰성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당연하죠. 더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훨씬 덜 춥잖아요. 정말 그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어딘가에 입장을 할 때 열을 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 열을 재나요? 열을 재는 이유는 고열이라는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의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열이 발생하면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딘가에 입장할 때 열을 측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페일리어, 시스템이 실패하기 전에 어떠한 징후, 예후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지? 그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과연 우리가 보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뢰성은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ARM Cortex R4라는 아키텍처고요. 이 ARM Cortex R4라는 아키텍처의 그 매뉴얼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페리티를 쓸 거다. 페리티라는 게 뭐냐면 에러를 검출까지만 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거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페리티 체크, 에러를 검출하는 시점은 언제 검출을 할 거냐면 캐시에 무언가를 읽거나 캐시에 무언가를 쓸 때, 즉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 에러 검출을 동작시킬 거다, 트리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보니까 X축의 벤치마크고 Y축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취약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취약성입니다. 5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취약성인데 실제로 에버리지, 평균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랑. 분명히 무슨 보호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왜 그럴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캐시 얘기를 했으니까 캐시 메모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캐시 메모리의 보호 방법을 설계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취약성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취약성이 높을수록 안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파워 컨섬션, 파워 소모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L1, L2, 즉 레벨 1과 레벨 2 캐시 사이에 트래픽이 당연히 너무 많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에러 코렉션 코드, 에러를 완전히
잡아낸 다음에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약성은 아예 없겠죠. 여기서 무슨 에러가 발생을 해봐야 다 수정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ECC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아까 에러를 검출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파워 컨섬션, 즉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페리티, 방금 말씀드렸던 에러를 찾을 수까지만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라이스루라는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라이스루라는 캐시는 조금 이제 학부 과정을 조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캐시라는 메모리가 원래 여기에 무언가가 쓰이고 나중에 내려가는 게 라이트백 방식이고요. 쓰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랑 이 하부 메모리랑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하부 메모리에 똑같은 값을 갖도록 무조건 덮어 씌우는 방식을 라이스루라고 합니다. 자, 페리티라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페리티라는 코드가 있으면 에러를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에러가 있는 건 알겠어. 그래서 고칠 능력만 되면 난 고치고 싶어. 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라이스루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값을 쓸 때마다 밑에 내려가서 그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즉 위에 있는 캐시 값과 밑에 있는 메모리의 값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검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어. 그럼 밑에 메모리에서 가져오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에러를 빵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루라는 방식 자체가 하나 쓰면 밑에 적고 하나 쓰면 밑에 적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러 낼투 트래픽, 지금 캐시랑 밑에 있는 메모리의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방법이 이런 건 사용을 하면서 페리티는 사용을 하되 라이트백 방식을 사용하자. 라이트백 방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 밑으로 내려가서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단은 캐시 메모리에 라이트 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밑에 메모리를 업데이트 해주자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에러를 만약에 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메모리와 이 캐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라이트 없이 리드만 하고 있는 캐시에 대해서만 에러를 수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도 적고 파워도 많이 안 먹는데 문제는 취약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 거죠. 적당히 낮추는 일입니다. 완전히 0으로는 못 가더라도 적당히 한번 내려보자 라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럼 벌너러빌리티를 캐시에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데이터에 무언가가 들어오고요. 읽고 쓰다가 결국은 그 데이터가 캐시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데이터가 쓰이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덮여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제가 라이트백 캐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무언가 데이터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시점부터는 밑에 메모리랑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도대체 언제 데이터가 취약할까요? 예를 들어서 리드와 라이트 사이, 이때는 취약할까요? 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가 취약한 시간은 리드할 때, 이때 만약에 데이터가 소프트웨어가 발생하면 이상한 값이 읽히겠죠. 이때 마찬가지 이상한 값이 읽힐 거고 이때 만약에 발생하면 이상한 값이 메모리에 그 하위 레벨 메모리에 쓰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이상한 값이 덮어 쓰여진다고 해도 어차피 데이터가 새로 씌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취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페리티는 언제 체크를 해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결국 하는 게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러 검출을 라이트 할 때만 체크하자, 쓸 때만 체크를 하자, 아니다, 둘 다 하자, 아니다, 읽을 때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라이트 할 때 하면 일단은 안 좋습니다. 라이트 할 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고요. 벤치마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랑 비교한 취약성입니다. 오히려 취약성이 안 좋아집니다. 아까 저희 첫 번째 그래프에서 봤듯이 둘 다 하게 되면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히려 에러 검출을 조금 덜할 때를 보시면 15%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의 개선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I라는 것은 인커밍이고 R은 리드, W는 라이트, E는 이 캐시가 빠져나가는 이빅션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에러 검출을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T1 시점에서 만약에 리드가 됐다면 이만큼 당연히 취약하겠죠. 그리고 그냥 라이트만 있으면 돼요, 여기부터는. 그럼 이제 취약한 부분이 없겠죠. 그리고 이빅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상한 값들이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취약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페리티를 읽을 때도 하고 쓸 때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 할 때 페리티 체크를 합니다. 원래는 아까는 여기가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더 이상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고 해도 에러 발생했네? 그런데 밑에 지금 메모리랑 같은 메모리지 아무것도 아직 안 썼으니까 그 메모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라이트까지는 어차피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라이트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 그 다음 라이트에서 이 부분에 만약에 에러가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시점에 에러 검출을 시도하겠죠. 에러가 났네? 근데 에러를 발견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첫 번째 라이트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값과 밑에 있는 메모리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찾았는데 못 가져오면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빅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아까는 4칸에 불과했던 칸이 6칸으로 오히려 체크를 더 많이 하니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정말 리드만 할 때 체크하면 이거 줄어드나? 네, 줄어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리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 여기에 취약성은 사라집니다. 찾고 밑에 내용이랑 같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라이트는 이제 더 이상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오버라이트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빅션 되는 부분에서 캐시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체크를 할 텐데 그때 체크를 해봐야 3칸이니까 아까 어쨌든 4칸보다 한 칸이 취약성 한 칸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리고 심지어 암이라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드할 때 라이트할 때 둘 다 체크해 라는 것보다 리드할 때만 체크해 이 방법이 취약성을 줄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보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그 보호 방법을 가져왔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찾은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조건 보호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 예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고열이라는 징후, 영어로는 이걸 심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텀을 가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페일리어 하기 전에 뭔가 시스템이 완전 망하기 전에는 심텀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소프트웨어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3 더하기 4라는 연산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발생하고 트랜지스터의 값을 바꿔버립니다. 3 더하기 4는 7이죠. 7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5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드 에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망가지는 하드 에러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드 에러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연산을 시켜도 똑같이 틀린 연산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3 더하기 4는 5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다시 계산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7을 다시 뱉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에러라는 부분입니다. 하드웨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계산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 에러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보호 방법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반복 수행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계산을 다른 프로세스에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redundant calcu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5라는 값이 나왔는데 내가 똑같은 계산을 그냥 프로세서만 다른 데서 했는데 그땐 7이 나왔네. 에러 났다. 뭔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리던던시 혹은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호 방법의 아주 기초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3 더하기 4를 해야 되니까 2번씩 항상 계산을 하자. 이러고 싶은 분은 없겠죠. 이게 왜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2배가 필요합니다. 이 2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과 같이 똑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하드웨어 관점에서 2개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 그냥 하드웨어에서 하지 말고 똑같은 하드웨어에서 돌리되 3 더하기 4를 2번씩 해주자. 소프트웨어적으로 2번씩 해주자. 라고 했을 때도 실행 시간이 늘어나거나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대충 2배 들겠죠. 한 번 할 거 2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리던던시 하는 것에 좀 반하는 방법론으로 혹시 심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시스템 페일리어가 나기 전에 징후가 있진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고열이 나듯이 소프트 에러는 혹시 우리 시스템에 심텀을 만들진 않을까? 라는 접근입니다. 그러면 이 심텀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귀여운 캐릭터가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 보물 상자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예제죠. 이 캐릭터는 여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소프트 에러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똑같은 예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소프트 에러가 생긴다면 그 소프트 에러가 생기기 전에 갑자기 여기 바위 같은 징후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크랙이 있네. 크랙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폭발하기 전에 이 상자가 여기 있는 이 균열이 폭발하기 전에 이 바위를 통해서 힌트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심텀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제 그 귀여운 캐릭터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어프로치, 간단한 방법론을 취합니다. 잠깐 뒤로 갈까? 잠깐 뒤로 가서 다시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 상황에서만, 심텀이 발생했을 때만. 그리고 나서 다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귀여운 캐릭터는 다시 한번 재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심텀이 없네. 아까 봤던 심텀이 없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발생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가 특히나 시스템 페일리어로 이어지기 전에는 예후 증상이 있고 그 예후 증상이 있으면은 잠깐 돌려서 다시 재실행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차피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심텀 방법론입니다.
네, 그래서 심텀 방법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심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했다거나 캐시랑 비슷한 TLB라는 메모리에서 미스가 발생했다거나 우리가 어떤 분기문을 뛸 때 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미리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익셉션이 발생한 것들이 심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텀은 캐시 미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따로 없어도 다 발견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따로 없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됐던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40%의 성능 증가와 오히려 40%가 성능을 증가하는 동안에 신뢰성이 증가한 건 29%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40% 성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심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캐시 미스랑 브랜치 프레딕션, 캐시가 hit을 못했을 때랑 브랜치를 잘못 예측했을 때를 심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여운 캐릭터는 여길 향해 달려가겠죠. 그런데 캐시 미스가 났으니까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브랜치 미스 프레딕션이 났으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쓸데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이러한 내추럴 심텀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짓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안 좋아졌으니까 신뢰성에도 확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신뢰성은 29%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우가 발생하는 게 생각보다 늦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약 30%는 심텀이 발생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왔다 돌아가면 그 소프트웨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도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소프트웨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내가 조금 돌아가 봤자 소프트웨어가 발생한 부분까지 못 돌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영향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귀여운 캐릭터는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만 겨우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는 여전히 못 잡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40%는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신뢰성을 40%는 올리면 다행인데 신뢰성을 29%밖에 못 올렸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혈을 재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혈로 열심히 쟀는데 보혈로 재봐야 그거 막 그 온도계 설치하는데 돈만 들고 의미도 아무것도 없이 잡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냐면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반증하고 싶은 거짓말들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적 보호 방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 리서치가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지 않냐라는 것도 역시 반증하고 싶습니다. 먼저 Selective Protection, 선택적 보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그컵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물론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칠 겁니다. 툭툭툭툭 치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이 컵은 언젠가 깨질 겁니다. 이 컵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까? 이 컵을 다 싹 다 감싸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크랙 있는 부분에만 이 테이프로 감싸서 보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깨지지 않을 텐데. 이것을 시스템에서 Selective Protec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만 찾아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효율적이고 당연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를 보호해야 되냐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신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시스템의 특정 부분이 더 취약하다, 소프트웨어 어떤 특정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컴페일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쭉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속 취약해야지 이 부분이 갑자기 취약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셀렉티브 프로텍션은 불가능할까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는 기계학습입니다. 조금 뻔한 얘기지만 기계학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에 대해서 연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기계학습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기계학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기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데이터가 너무 구리다. 구린 데이터가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데이터고 뭐고 일단 데이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계속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기계학습에서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는데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린 데이터가 들어가면 결국은 구린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기계학습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놔도 기계학습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가면 결국 얘는 잘못된 학습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항상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결과를 내는 것에 혹시 소프트웨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찾은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걸 조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축 같은 경우가 얼마나 이것들을 훼손을 많이 시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Y축은 그래서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졌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캡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훼손했냐입니다. 흥미롭게도 데이터를 불러할 때, 데이터를 흐리게 했을 때는 조금만 해도 확 떨어지죠. 노이즈를 줬을 때도 조금만 해도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컨트라스트, 대비를 줬을 때는 대비를 앵간히 많이 주지 않고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JPEG으로 압축을 했을 때 역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JPEG 2000 같은 최신 기술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안 좋아진다. 데이터가 안 좋아지는 양상에는 데이터가 블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데이지에 노이즈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데이지에 데이터에 마치 컨트라스트, 대비처럼 들어간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 데이터를 훼손시켰다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깨지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셀렉티브 프로텍션, 선택적 공법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특정 영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하는 부분은 조금 더 현실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내장형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성능, 파워, 면적 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연구에서는 뭘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신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젠V라는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 2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을 우리가 측정하고 우리만 기분 좋아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는 이것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젠5란 건 소프트웨어, 하이레벨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도 못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에러라는 게 당신들이 말했을 때는 뭔가 전화나 이런 게 발생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전화를 발생시킨 걸 해봤냐? 이것을 빔 테스팅, 빔을 실제로 전기 빔을 쏴가면서 실험을 해봤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저희는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이러한 실험들을
한두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사진을 직접 찍진 못해서 그 한국연자연연구원에서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실제로 전자를 쏠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호스랑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실제로 빔을 쏘기 위한 타겟을 하나 벙커 안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저희의 보드를 올려놓고 보드를 지나가게 하면서 실제 전기 빔을 막 쏜 거죠. 물론 저희는 컨베이어 벨트를 그렇게 열심히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딱 한 번 인젝션을 했을 뿐인데, 딱 한 번 빔을 쐈을 뿐인데, 저희가 썼던 보드인, 저희가 썼던 인베디드 보드인 제드보드가 고장이 아예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보드에 쐈을 때 우리가 혹시 파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메모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줘서 고장난 건 아닐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 보드에서 특정 부분에만 영향을 할 수 있도록 이 방패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패가 생긴 건 이렇게 두꺼운 그냥 벽돌같이 생긴 거고요. 특정 부분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전화를 쏠 수 있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SOC에만 쏘고 싶다, 프로세스에만 쏘고 싶다, 그럼 프로세스만 구멍을 뚫어 놔서 이렇게 방패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빔을 던져보고 실제로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젠V라는 툴, 시스템 신뢰성을 측정하는 툴과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컴퓨터 사이언스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연구는 뭐 흥미롭고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너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연구 아니야? 라는 것을 반증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발표가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중에서 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에만 익숙해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연구에 대해서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나 혹시 연구자들이 있을 텐데 연구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아직은 너무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좀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라는 과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연구라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학계에 던져진 거짓말을 반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져 왔지만 혹시라도 틀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총칭해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까지 받아들여졌던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배경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공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거짓말을 먼저 풀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이 도대체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아, 내가 풀려고 했던 거짓말이 나만 느끼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들도 다 풀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나는 도대체 이 거짓말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고민의 과정, 이 고민의 흔적을 우리는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처럼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처럼 앞으로는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어떤 거짓말을 논파할 수 있어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우리 학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향후 연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악의적이고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조금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45분 동안 제 발표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그 심텀이라는 게 몇 개 있었죠. 시스템이 페일리어 하기 전에는 캐시 미스가 난다. 브랜치에서 프레딕션이 실패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것들을 쫙 다 모아놓은 다음에 머신러닝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보니까 그런 시도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삼성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 공장이 있을 텐데 그 공장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거기서 하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는 하루에 1000대 정도 만든다고 해요. 근데 1000대에서 당연히 한 대의 에러만 나도 0.1%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에러도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후를 찾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한 대짜리 그 실패를 마치 10대처럼 부풀리는 연구를 합니다. 이걸 GA라고 해서 한 대의 뭔가 실패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10대처럼 부풀려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 실패한 건 모르겠다. 일단 1000대 다 제대로 동작하는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넣고 그 양품으로만 한 다음에 양품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불량품 같이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거 뭔가 수상하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에러라는 것은 일시적인 비트 반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은 그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리프로듀스는 소프트 에러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하지만 연구에서는 재생산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에서 하는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폴트 인젝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제가 돌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벤치마크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실행시키면 똑같은 결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 특정 시점에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비트를 제가 강제적으로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SK 하이닉스에서 했던 일은 사실 이런 신뢰성 일을 아주 약간은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SSD의 펌웨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SSD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SSD랑 일반 하드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SSD는 반도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세심합니다. 오버라이트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쓰는 단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 컨트롤러 역할하는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형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는 펌웨어를 만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누가 탈취해 간다거나 혹은 갑자기 데이터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연구도 아주 잠깐씩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펌웨어가 잘 돌아가는 성능 쪽을 조금 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랑 지금 산업계의 적용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소프트 에러라는 것은 산업계에 적용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게 동시에 산업계 적용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안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거기서 자 우리 메모리에 소프트웨어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기업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을 현재 저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의료기기를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딥러닝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인공지능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은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라는 하드웨어 폴트보다는 내가 과연 데이터를 정말 잘 수집하고 있나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신뢰성을 먼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모델을 잘 만들고 있나 라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신뢰성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 혹시 이렇게 트랜스미션을 할 때 네트워크가 신뢰할 만한가 이런 걸 조금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필요한 부분이고 신뢰성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 지식으로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인베디드 시스템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제가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약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학생이 없어서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연구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제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는 올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제 홈페이지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여기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혹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연구자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약 3년 정도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대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진짜 앞으로 만나고 싶은 문제들, 내가 진짜 풀고 싶었던 문제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회사에 가셔서 취업을 하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연구에 뜻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확실히 있다면 뭐 되게 대학원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